참혹하게 학살당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영상이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 공개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이 당장 행동하지 않을 거라면 문을 닫으라고 절규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전시된 한글 재킷이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입은 옷이 아니라고 샤넬이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샤넬 재킷을 둘러싼 논란 집중 분석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내각 검증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를 1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정책 발표 능력도 주요 기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식 물가가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구내식당이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한 끼가 10,000원 이상 되니까 부담이 많이 갑니다. 박봉에다가 짧은 월급이니까 구내식당 이용 많이 하죠. 일부 직장인들은 SNS를 통해 구내식당 맛집 목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다소 무뎌졌던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은 러시아군의 대량 학살 만행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를 다시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조사 중인 이런 전쟁 범죄만 4,000건이 넘는데요. 유엔 안보리 회의 참석자들은 이 참혹한 민간인 시신 영상이 고스란히 공개되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워낙 잔혹해서 저희도 화면 그대로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재미로 민간인들을 깔아뭉개고 있다며 러시아를 유엔 안보리에서 퇴출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염정원 기자가 시작합니다. 유엔 본부 안보리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이르핀, 부차 등 러시아군이 떠난 뒤 펼쳐진 모습이 나옵니다. 불에 타거나 머리가 없는 시신, 그리고 옷이 벗겨진 어린이, 또 숨진 주인 곁을 지키는 개까지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한 90초 분량의 영상이 공개되자 회의장은 숙연해지고 한숨이 교차합니다. I will never forget the horrifying images of civilians killed in Bucha, and I immediately called for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to guarantee effective accountability. 앞서 국방색 옷을 입고 화상으로 참석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슬람 테러 집단 IS에 비유하며 러시아군의 집단 학살을 규탄했습니다. автівках посеред дороги заради задоволення, яким відрубали кінцівки, прирізали горло, яких гвалтували і вбивали на очах своїх же дітей. 거부권을 행사하는 러시아에 대해 안보리 퇴출도 촉구했습니다. Де ця безпека, яку має гарантувати Рада безпеки? Її немає, хоча і є Рада безпеки, як ні в чому не бувало. Тож де той мир? 학살 영상을 보고도 중국 측은 러시아를 감쌌고 事件的相关情况和具体原因必须查清，任何指控都应基于事实，结论得出之前，各方应保持克制。 러시아 측은 조작된 영상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Сегодня опять слышали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жи о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키이우 인근에서 4,600여 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우크라이나 부모들은 이렇게 어린 자녀들 몸에 이름과 함께 가족 연락처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죽고 아이 혼자 살아남았을 때를 대비하는 거죠. 전쟁과는 전혀 무관한 여성과 어린이를 상대로 한 이 성폭행과 학살 만행들, 김윤수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저귀도 떼지 않은 아기 등에 잔뜩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암호처럼 적힌 글과 숫자는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가족들의 연락처입니다. 2019년 11월 10일생 비라 마코비. 포격 소리가 그치지 않자 공포를 느낀 엄마가 아기를 위해 남긴 인식표입니다. 아기 옷 주머니에도 인식카드를 넣어둔 엄마는 내가 죽으면 돌봐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SNS를 통해 이 사진을 접한 다른 우크라이나 여성은 나도 5살 아이에게 이름과 비상 연락처가 적힌 옷을 입혔다는 댓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참혹한 전쟁통에서 자신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우크라이나 부모들.
We left because of our children. We left our town because we were afraid of their psychological state. 하지만 러시아군의 총알과 포탄에는 눈이 없습니다. 러시아군은 어제도 미콜라이우에 있는 어린이 병원까지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Мы честно молим, чтобы нам закрыли небо, потому что мы не можем. У меня маленький 3-летний ребенок. Пожалуйста, помогите нам. 러시아군 만행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여성들의 끔찍한 피해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여성의 시신에 나치 문양이 새겨진 모습이 공개되고 10살 소녀가 잔혹하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Це звичайні рашисти-фашисти, і це нелюді, які просто вчиняли злочини проти цивільних людей, гвалтували, вбивали, стріляли їм в потилицю. І про це має дізнатися весь світ, і я ще раз повторюю. 우크라이나 당국은 포로로 붙잡힌 우크라이나 여군 15명이 고문과 학대를 받고 선전 영상 촬영에 동원됐다며 러시아군을 규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인데요. 역대 정부에 붙은 명칭들입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쳐서 이명박 정부부터는 대통령 이름을 붙였죠. 새 정부 명칭도 윤석열 정부로 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가 의결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용산 시대를 열 수 있게 됐는데요. 당선인이 취임 날 그 당일부터 용산에서 집무를 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미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5월 10일 취임 전까지 국방부 본관 1부층 리모델링과 위기관리센터 구축을 마쳐 취임 날부터 용산에서 집무를 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리모델링이 끝난 국방부 본관층에 임시 집무실을 만들면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다며 위기관리센터도 만들어져 NSC도 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전체 공사는 끝나지는 않았지만 취임날에 맞춰 용산 시대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여기에 바로 입주해서 근무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5월 9일까지 민관합동위원회와 대통령 참모들 사무 공간을 위한 국방부 본관 5에서 10층 리모델링과 위기관리센터 구축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만 국방부 이사 완료 시점과 리모델링 공사가 늦어질 경우 취임날 용산시대 개방은 어렵게 됩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 등이 들어가는 본관 1에서 4층 리모델링은 5월 27일까지, 윤 당선인 내외가 머무를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은 6월 첫째 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이르면 내일 이삿짐 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안보와 직접 관련된 본관 2에서 4층에 있는 지휘 부서들과 별도 건물에 있는 합참은 28일 한미연합훈련 종료 이후 각각 합참 건물과 국방시설본부 등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윤 당선인 내외가 머무를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이번 주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화장실 같은 개인 공간뿐만 아니라 각국 정상들과 통화를 하고 위급 상황 시 참모들과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됩니다. 윤 당선인은 관저 공사가 끝나는 6월 초까지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1차 인선 발표를 목표로 인사검증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검증 기준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 여부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첫 내각 인선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를 1순위로 두고 인사 검증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 여론이 민감한 만큼 엄격하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라도 집을 계속 갖고 있었는지, 투기 지역에 급하게 집을 얻은 것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등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른바 7대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철저하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인선 기준으로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여기에 더해 인수위 측은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발표 능력 역시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인선을 진행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모든 장관의 공보 단장화가 중요하다며 직접 나서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 상임위 현안 질의에 출석해 부처 현황과 정책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하는 만큼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중요한 인선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8월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내에서는 조급증을 내면 낭패를 볼 것이라는 쓴소리도 나오는데요. 특히 친문계 인사들과의 대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지지자들과 온라인 소통을 해왔던 이재명 전 지사가 빠르면 이번 달 중순쯤 공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지사 측 한 의원은 이 전 지사가 이번 달 중순부터 낙선 인사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쪽에 우리 지지자들이 굉장히 사실은 울분에 차 있고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로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좀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나. 당내에서는 이 전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한 뒤 당대표를 뽑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좀 이재명 지금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좀 에너지가 계속 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에는 뭐 이제 8월 전당대회에도 출마하지 않겠냐라는. 이 전 지사의 조기 등판을 놓고 조급증을 내면 낭패를 볼 것이다라며 반발도 나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주류인 86그룹에서는 정계 은퇴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친문이자 대표적 86그룹이었던 최재성 전 대통령 정무수석은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소명이 필요하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대표적 86그룹인 우상호 의원과 김영춘 전 장관이 각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내 이 전 지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 퇴임 후 전해철, 황희 장관 등 친문 핵심 의원들이 복귀하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친명 대 친문이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화를 외치며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86세대를 겨냥해서 특정 세대가 공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 벌써 네 번째 혁신안인데 정작 아직 지켜진 건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네 번째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기필코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동일 지역구 3선 연임을 제한하고 공천 시 특정 세대 후보들이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더 주겠다고 강조했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까지 나서 당을 새롭게 바꾸겠다며 혁신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됐던 우리 정치 개혁 과제들도 이번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가시적 성과를 좀 내주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등 지난 1월에만 3차례나 혁신안을 내놨지만 청년 보조금 신설 외엔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권고사항에 그치다 보니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도 작용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 관계자는 혁신하자면서 당을 흔들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민주당 혁신안에서 금지된 네 글자가 논란이라면서요? 네, 도리도리를 금지했습니다. 말할 때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는 건 윤석열 당선인의 습관이죠.
민주당 혁신안에는요, 선출직 공직자의 전견 발표 및 토론회를 의무화하면서 2분 이상의 스피치, 그리고 도리도리 금지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도리도리라는 표현을 쓴 걸 보니까 이건 뭐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요, 윤 당선인을 공격할 때 도리도리를 활용하곤 했죠. 윤석열 후보가 도리도리에서 어지럽다라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면서 그런 모습만 반복했고 장모의 요양급여 23억 편취, 배우자의 유지 논문엔 모두 묵묵부답, 도리도리로 일관하면서 민주당 내부 혁신안인데 굳이 넣은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네. 뭐 어쨌건 당선인도 좀 고치려고 했던 습관이긴 하죠. 네, 고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자꾸 도리도리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양쪽에 계시니까 제가 오랜만에 도리도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도리도리 금지는 윤 당선인을 의식해서 넣은 건 맞지만 이 혁신안은 대선 전에 만든 것이라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심에 준엄한 명령에 고작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 당선인에 대한 조롱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당선인을 배려하는 건가요? 그동안 신구 권력 간의 인사 문제라든지 집무실 이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했었죠. 청와대가요, 갑자기 대통령의 배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는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당선인에 대한 대통령의 배려도 남다릅니다. 오늘 집무실 이전비를 일부 의결해 준 건 맞지만 네. 처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건 또 아니에요. 네, 그래도 청와대 관계자는요, 인수위가 원하는 대로 이사 비용을 한 번에 다 포함시켰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제주 4.3 추념식에도 윤석열 당선인을 위해서 가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대통령님 공군 2호기까지 당선인에게 내주었습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탄 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의 비협조적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자, 주제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 주제인데요. 자, 부르지 마세요. 윤석열 당선인이 방탄소년단을 불렀나 보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서 BTS가 공연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BTS가 공연 준비 중입니까? 그것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인수위 홈페이지에는요, 어제 오늘 약 1,700여 건의 반대 글이 쏟아졌는데요. 방탄소년단을 들러리 세우지 말아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치권에서 방탄소년단 언급될 때마다 나오는 반응들인데요. 네. 근데 원래 이렇게 대통령 취임식에 대형 공연 같은 것도 합니까? 그래서 역대 취임식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가장 최근인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가 없이 바로 취임을 하면서 비교적 간소하게 취임식을 했지만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는 당시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던 가수 싸이가 축하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석만으로 화제가 된 인물들도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평소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마이클 잭슨이 참석했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피겨스타 김연아 선수가 참석해서 축하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초대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댓글에서도 살짝 보이던데 요즘같이 국민들 어려울 때 취임식을 꼭 이렇게 화려하게 해야 하냐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박 위원장이 대신 전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고 성인과 약자 그리고 청년, 어린이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관보다는 내실을 좀 중점을 두라 이런 말씀이 계속 보내기. 화려한 무대와 요란한 장식보다는 5년간 잘하겠다는 당선인의 진심을 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취임식도 다 국민 세금이니까요.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언 유착을 했다며 고발당한 지 2년 만인데요. 한 검사장은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실패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수사팀 보고를 받은 건 이틀 전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오늘 오전 차장 부장검사들과 인권보호관 등이 참여하는 내부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사팀 설명과 토론을 거친 끝에 회의 참석자 대다수가 무혐의 처분을 통한 신속한 결론에 공감했다는 게 중앙지검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여권 인사 관련 비리를 취재했다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도 발동했습니다.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을 검언 유착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시민단체 고발 2년 만에 혐의가 없는 걸로 결론난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 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또 제보자 X로 불린 지모 씨에 대해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일가족이 도륙을 당했다. 조민을 응원한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에 민주당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고 했던 이 대선 전 기류와는 사뭇 다른데요.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 가족을 지켜보는 국민이 화병에 걸릴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공개 반발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잔인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물려주지 않겠다. 조민을 응원한다며 검찰개혁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겨냥해 과도한 신상털이식 수사를 벌이는 등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여권 내에서는 명백한 검찰의 표적 수사에 일가족이 도륙당하고 있다. 김건희 씨 논란은 어떻게 하나 지켜보겠다는 등의 압박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선 정광석화 같던 수사가 당선인 측근과 김건희 씨에 대해선 요지부동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전까지만 해도 내로남불 사례로 대표되는 이른바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안 걷는 건 아니고 못 걷는 거죠. 저는 건너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강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선 패배 한 달도 안 돼 민주당이 도로 조국 수호로 돌아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부터 하라며 조 전 장관 일가를 지켜보는 국민은 화병에 걸릴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김정숙 여사가 순방 때 입었던 샤넬 옷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그 옷은 인천공항에 전시 중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저희 채널A는 이후에 그 두 옷이 다른 옷 같다는 의혹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샤넬 측이 뒤늦게 전시된 옷은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이 아니라 새로 제작된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김승희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 3층에 마련된 국립한글박물관 특별 전시공간, 샤넬의 한글 재킷이 전시돼 있습니다.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가 제작했고 김정숙 여사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때 착용해 화제가 됐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옷감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 관계자들도 김 여사의 샤넬 한글 재킷은 빌려 입은 뒤 반납했고 샤넬의 기증으로 인천공항에 전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시된 재킷이 김 여사가 착용한 것과는 아예 다르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옷의 패턴이나 글자의 위치가 다릅니다.
샤넬은 기증한 재킷이 김 여사가 입은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채널A의 질문에 답변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 여사가 입었던 옷은 프랑스 파리 샤넬 본사에 있는 문화유산보관소 페트리모니에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해 인천공항에 전시된 재킷은 새로 제작한 옷이란 겁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특활비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긴 셈입니다. 앞서 샤넬은 국립한글박물관의 요청에 따라 기증했다고 밝혔지만 오늘은 기증 경위에 착오가 있었다며 자신들이 계획을 세워 기증 제안을 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일보 최주연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네. 이 김정숙 여사가 입은 이 샤넬 옷이요. 이 논란이 왜 이렇게 커진 겁니까? 사실 논란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딱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옷과 이 액세서리를 두고 이른바 이 옷값 논란이 일었었죠. 청와대 관계자가 이 샤넬 자켓을 특정해서 설명을 했었던 것인데 이것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빌려 입고 다시 그걸 샤넬에 돌려줬더니 이게 한글로 디자인돼서 의미가 크니 한국에 기증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기증을 했고 그게 지금 인천공항에 아마 전시가 돼 있을 겁니다.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입었었던 이 샤넬 한글 재킷. 결국에는 대여한 것이고 이 기증까지 받아서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전시됐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며칠 전에 인천공항에 가서 이 전시된 옷과 이 김 여사의 순방 영상을 비교해 봤는데 이 색깔 배치나 혹은 한글 위치 등 한눈에 봐도 같은 옷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탁비서관은 분명히 이 전시가 돼 있다고 했는데 이게 왜 달라진 겁니까? 애초에 다른 옷을 전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샤넬 측은 논란이 불거질 당시에는 이 김 여사가 착용 후에 바로 반납을 했었고 해당 재킷을 박물관에 기부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엿새 만인 오늘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다른 옷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자, 2018년 이제 프랑스 순방 때 입었던 그 재킷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해 기증이 됐는데 네. 그 과정 이제 최 기자가 쭉 취재를 했잖아요. 네네. 팩트가 뭐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직접 당시 기증 과정에 참여했었던 정부 관계자 복수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봤었는데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5월에 청와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샤넬이 김 여사가 입었었던 재킷을 기증하겠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과연 이것이 기증 가치가 있나 검토해보다라고 하면서 이 기증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문체부는 이 내용을 국립한글박물관과 논의한 끝에 결국에는 기증 받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뒤로는 박물관 측이 이 샤넬 본사와 직접 이 기증 논의를 여러 차례 거쳤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이 대면 없이 이메일로 기증 과정을 논의했었고 지난해 12월 초에 이 재킷도 국제 우편을 통해서 국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김정숙 여사가 실제로 입었었던 옷인지에 대한 검증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종합해 보면 이 건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모두 이제 시청자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자, 처음은요. 옷을 입은 건 2018년인데 네네. 기증은 3년 뒤에나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 김정숙 여사 옷값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소송과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시청자분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소송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에 한국납세자연맹 측이 제기했었던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샤넬과 기증 논의를 한 것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이 재판 결과 자체는 지난 2월에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소송 내용에 김정숙 여사 관련 의존 비용도 공개하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 기증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청와대의 정확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기증을 받았었던 이 박물관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이 박물관 관계자가 하는 말은 한글 재킷 기증이 이 순방 3년 뒤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자, 또 다른 논란 부분은 그럼 김정숙 여사가 순방 때 입었던 그 옷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샤넬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긴 했는데 이 답 한번 보겠습니다. 이 김정숙 여사가 대여했었던 옷은 현재 이 샤넬
파트리모니, 그러니까 이 유의미한 샤넬 작품을 보관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 본사에 있는 보관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샤넬이 왜 김 여사가 직접 입은 옷이 아니라 별도 제작했던 재킷을 기증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이 사안을 어쨌건 청와대가 제일 잘 알 것 같은데요. 예.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 네. 해명이 계속 논란입니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청와대의 해명이 조금 명쾌하지 않다 보니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샤넬 한글 재킷에 대한 해명을 했었던 탁현민 비서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그게 왜 시비거리냐라고 하면서 이 기증 작업에서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이 특활비 공개 거부 논란부터 현금 5만 원권 결제 등 이 의전 비용 관련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다려보죠. 네, 지금까지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식 물가의 경우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죠. 10,000원 한 장으로 점심 한 끼 먹기 힘들어지자 한 끼에 6,000원 하는 이 구내 식당으로 직장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 입주 회사들의 공동 구내 식당.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식권을 내고 차례로 들어옵니다. 배식대는 음식을 담는 이용자들로 금세 북적입니다. 닭볶음과 오징어 불고기, 메밀전병에 밑반찬까지 한 끼 가격은 6,000원. 저렴하게 점심을 해결할 수 있어 많은 직장인들이 이용합니다. 거의 매일 먹고 있는데 가격하고 그다음에 메뉴 고민 안 해도 되는 거. 맛도 어느 정도 먹을 만하니까. 점심 한 끼가 10,000원 이상 되니까 부담이 많이 갑니다. 뭐 박봉에다가 뭐 짧은 월급이니까 구내식당 이용 많이 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직장인들은 구내식당 이용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에 다시 구내식당이 북적이기 시작한 겁니다. 작년 말 대비 한 15% 20% 늘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이제 점심값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구내식당을 많이 찾아주시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외부 식당에선 삼계탕 한 그릇이 12,000원. 치즈 돈가스나 떡볶이, 튀김, 순대 세트도 10,000원은 줘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 돈가스만 먹으러 가도 12,900원, 13,900원 1인분에 다 하는 것 같아요. 입소문이 나면서 구내식당이 입주한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찾아오는 손님도 늘고 저녁까지 먹는 이용자도 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구내식당 그러면 이제 건물 내에 직장인들이 많이 이제 이용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이제 외부인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직장인들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구내식당 목록도 공유합니다. 치솟는 물가는 직장인들의 점심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 치솟는 밥상 물가의 타격은 취약계층일수록 더 큽니다. 무료 급식소도 반찬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김지훈 기자가 가봤습니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직원들이 식재료를 손질합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강된장과 미역국. 강된장에 들어가는 채소값이 최근 크게 올랐습니다. 감자, 당근, 호박, 양파 다 한 1-20%씩은 올랐을 거예요. 당근 가격이 좀 많이 한 20% 오른 것 같더라고요. 29년째 매일 무료 급식을 하지만 저렴한 대체 재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값이 많이 올랐어요. 쌀 때는 한 3만 원 정도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열무를 대체하는 거는 조금 저렴해요. 낮 11시 급식이 시작되고 어르신들이 밥과 국을 봉투에 받아 근처 벤치로 가져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급식을 타러 수원에서 서울까지 온 어르신도 있습니다. 요새 밖에서 먹기도 비싸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서. 국밥이나 짜장면은 보통 5,000원, 뭐 6,000원 그렇게 해요. 부담이 돼서 일로 왔습니다. 오늘 무료 배식을 받은 어르신은 370여 명. 내일 점심 메뉴는 소불고기인데 그 다음엔 언제 고기 반찬을 내놓을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한 달로 치면 한 1,800만 원 정도 되겠죠. 요 물가 오르면서 2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좋은 거 해드리고 싶어도 너무 비싸니까 못하고 그게 안타깝죠. 치솟은 밥상 물가,
취약계층에겐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울진 삼척 산불의 기억이 선명한데 식목일인 어제 경북 봉화에서 또 산불이 났습니다. 17시간 만에 불은 껐습니다만 둥지를 잃은 야생동물들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산불 진화대원이 새 날개 쪽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불안한 듯 큰 눈을 부라리며 부리를 연신 움직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수리부엉이 새끼입니다. 어미와 헤어진 뒤 산불의 기세에 놀라 불길을 향해 뛰어가다 겨우 구조됐습니다. 어미가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금 산불 진화하다가 새끼가 타줄 것 같아서 일단 보호하려고 살려주기 위해서 잡아왔습니다. 구조된 부엉이는 야생동물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수리부엉이가 살던 곳은 이렇게 새까맣게 탔습니다. 바닥에 있던 둥지는 잿더미로 변해서 형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울진 산불 때도 야생동물들의 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사냥서식지 절반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3년 전 조사에선 울진의 산양 126마리가 서식하는 걸로 조사됐는데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산불 발생 이후에 서식지가 소실됨에 따라서 그 먹이 경쟁 등으로 인해서 약한 개체가 도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산림에서 야생동물 생태계가 복원되려면 최소 35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일본산 참돔과 방어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제주도에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57만 명분이나 유통됐다니까요. 속아서 먹은 소비자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홍진우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의 한 수산물 활어 유통업체. 경찰이 수조에서 헤엄치는 참돔을 건져냅니다. 색깔이 붉고 꼬리가 가늡니다. 전체적으로 검붉고 꼬리가 두터운 국내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건 방어 담고, 방어 담고, 이건 참돔. 다 참돔이야? 여기 이쪽은요. 일본산 참돔과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업체 대표 등 10명이 적발됐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10개월간 판매한 양이 5톤 활어차 70대, 57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꺼리자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겁니다. 피해 업체는 110곳이 넘고 대형 횟집과 마트, 수산시장은 물론 호텔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산지 표시로 단속을 당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취득한 금액에 비해서 미미한 금액의 벌금만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통된 일본산 참돔에서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업자 10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오늘 재판에 섰습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는 의원들 명단과 제각각인 금액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쪼개기 후원에 연루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구현모 대표이사. 구 대표는 개인 명의 후원금인 것처럼 보이려고 담당 부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검찰은 벌금형이 적당하다며 지난해 구 대표를 약식 재판에 넘겼지만 구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후원은 왜 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재판에선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전혀 생각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구 대표 등의 범죄 혐의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엔 KT가 불법 후원을 치밀하게 진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KT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등 여야 의원 99명을 후원한 걸로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원 금액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소관, 상임위 등 KT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후원금 배정 비율에 차등을 뒀습니다. 검찰은 KT가 이 같은 수법으로 360차례에 걸쳐 4억 원 넘게 보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후원받았다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KT 측에 후원금을 반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오미크론 봉쇄 조치가 길어지며 현지 우리 기업 공장 가동도 중단됐습니다. 세계 최대 항구죠. 상하이항과 하늘길도 발이 묶이면서 글로벌 물류 대란이 또 우려됩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중국 상하이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시 봉쇄로 항만 근로자와 트럭 운전사들이 격리되면서 상하이항 물동량 처리는 지난 한 주간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올스톱입니다. 상해 항구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되기 어렵죠. 상하이가 봉쇄 시한을 연장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SK 하이닉스 등 상하이 항을 통해 원부 자재를 운송하는 기업들은 우회로를 찾아 나섰습니다. 항구에 들어가서 하역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로 지금 운송이 어떻게 될지 지금 다른 항구로 가다 보면 거리가 길어지니까 물류비 인상을 조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에 진출한 농심, 오리온, 아모레퍼시픽 등은 엿새째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기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모두 집에서 격리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생산활동이 중단된 거는 확실하고요. 상하이 공장에서 라면류를 생산하는 농심은 다른 지역인 선양 공장에서 대체 생산에 나섰습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화장품을 연간 1억 개 정도 생산하는 아모레퍼시픽은 재고로 버티고 있습니다. 생산이 멈춰도 현재로선 차질이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걱정입니다. 중국 당국의 기약 없는 상하이 봉쇄 정책이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빨간불이 켜진 전 세계 공급망을 더 크게 교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하늘길까지 활짝 열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의 국제선을 증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현상 기자입니다. 40대 직장인 문대윤 씨는 2년 내내 호주의 풍경을 떠올리며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함을 달랬습니다. 그러다 지난주부터 항공권과 호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여행 가볼까 생각부터 우선 들더라고요. 호주에 갈 계획이었는데 코로나로 못 갔거든요. 격리 면제된다고 하니까 이제 휴가 내기도 부담이 덜하고 신나긴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좀 답답했는데.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발표에 응답자의 55%가 해외여행 상품을 알아봤다고 답했습니다. 여행 관련 커뮤니티엔 입국자 격리 면제로 여행 일정을 앞당긴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높아진 여행 수요에 국토부는 코로나19로 한때 90%까지 급감했던 국제선 운항 규모를 확대합니다.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 100회로 늘리고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 제한도 2년 만에 10대에서 20대로 풀립니다. 해외 여행객을 겨냥한 상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여행사는 가이드가 동반한 패키지 여행 중 확진된 고객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현지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되는 경우에 귀국 항공료나 숙식 비용 등을 좀 지원하는 그런 안을 내놨는데요. 좀 부담을 덜 수 있게끔. 카드사들은 항공편이나 해외 여행 상품 결제에 혜택을 주는 상품들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여행업계가 요구하는 입국 전 PCR 검사 면제에 대해선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편의점에서 식사할 때 이제 나무젓가락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컵라면을 먹으면 가능하다는데요. 헷갈리는 기준들을 홍유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간편하게 한 끼 식사할 수 있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편의점. 조리된 치킨과 핫도그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일회용 젓가락이나 포크 등이 제공되지 않다 보니 손으로 들고 먹어야 합니다.
그때 왜 안 되냐, 그럼 여기에 왜 놓고 있냐 이런 것도 있고, 손님들이랑 많이 실랑이를 겪는 것도 있어서 그것도 좀 고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가령 PC방에서 조리된 라면을 먹을 땐 나무젓가락이 제공되지 않지만 컵라면은 예외입니다. 조리되는 음식이 아닌 완제품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컵라면은 되는데 닭꼬치나 이런 즉석 요리 식품은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약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자영업자들은 헷갈립니다. 튀김 먹을 때 이 컵라면을 한 개 사서 먹으면은 일회용품 사용해도 괜찮고, 튀김만 혼자 단독으로 샀을 때는 안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식당에서 나무 이쑤시개 사용이 논란입니다. 손님 식탁에는 전분 이쑤시개만 비치할 수 있고 계산대 앞에만 나무 이쑤시개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일회용 용기고요. 이게 손님들이 지금 제일 간편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것만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코로나로 인한 위생 우려가 있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은 규제돼야 합니다. 하지만 좀 더 통일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66주년 신문의 날 기념 행사와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은 언론 가까이에서 재연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의도 윤중로에서 담은 벚꽃 풍경입니다. 이젠 서울 도심에서도 봄 향기가 풍기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봄 기운은 더욱 무르익겠습니다. 짧아서 아쉬운 계절 충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약한 봄비가 내립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대부분 내륙에 1mm 안팎 또는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는데요. 비가 워낙 적게 내려서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또 동해안은 바람도 강해서 불이 나면 쉽게 번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7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15도, 대전과 대구는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세차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건조한 가운데 양간지풍까지 예상돼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1세기에 혼자 남을까 걱정돼 어린 딸 등에 연락처를 써놓는 이 현지 소식을 전하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마지막에 쓴 글입니다. 2차 대전 때나 6.25 때 봤던 야만적인 집단 학살이 21세기에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는 분노는 하지만 무기력합니다. 전쟁을 막으려고 탄생한 유엔조차 대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질타를 받을 정도로 속수무책인데요. 그래도 외치겠습니다. 전쟁을 멈춰라.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